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우리한테 친숙하게 여겨지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관심 있는 해외 문화나 혹은 내가 사고 싶은 해외 제품들을 이제 손쉽게 알아보기도 하고 구매할 수도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글로벌 시장에 마케팅을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론적인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마케팅이란 다양한 국가에 맞는 시장 전략을 검토하고 수립하여 결국에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 촉진 전략인데요. 그것을 매출에 직결될 수 있는 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항상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의 경영활동 범위가 국제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차원에서 세계의 특정한 다수의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행하는 마케팅을 우리는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로컬 마케팅은 지역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이 마찬가지로 글로벌 마케팅도 잠재 고객 확보라는 한 가지 목표로 귀결이 되는데요. 고객이 많아야 수익도 많이 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또한 목표 국가의 형태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지, 또는 현지 로컬 경쟁사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등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준화와 현지화에 관련해서 한번 더 깊게 알아볼 건데요. 현재 국제 경영에서의 글로벌화는 빠질 수 없을 뿐더러 피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전략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다듬어진 큰 경제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각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경제적, 법적 등의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표준화 전략뿐만 아니라 현지화 전략도 세워서 경영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이나 제품은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나 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결국은 그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 전략을 고루고루 적절하게 사용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현지화의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각국의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나라의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전략을 세워 제품을 개발하면서 현지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케팅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기본으로 알아가야 하는 베이스의 지식이기도 합니다. 자, 성공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는 글로벌 마케팅이란 표준화 전략을 얘기를 하고요. 로컬 마케팅은 현지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마케팅이 결합한 글로컬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하게 섞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게 돼서 수익이 절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와 현지화가 적절하게 시장에 녹아들어가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조사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면 조금 더 해외 시장,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또 지출이 되겠죠.
그런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 분석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표준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마케팅의 표준화 전략은 통합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경영 활동을 통합할 목적으로 해외 목표 시장에 대해 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마케팅이나 어떤 경영 방식을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해외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전략은 시장이 점차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전략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전 가능한 경쟁 우위를 해외에 입히는 전략을 말을 하는데요. 이전 가능한 경쟁 우위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좀 강점이 될 수 있는 경쟁 요소들입니다. 이전 가능한 경쟁 우위에 대해서는 뭐 브랜드의 어떤 힘, 그리고 제품력, 어떤 기능적인 부분, 가격 경쟁력, 또는 유통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마케팅을 해본 경험, 노하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외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에 성공한 것처럼 해외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면 이만한 또 좋은 전략이 없겠죠. 왜냐하면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마케팅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어떤 발굴해 가지 않아도 기존에 우리가 성공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뭔가 큰 문제 없이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다면 이만한 좋은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표준화의 장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생산과 마케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된 추가적인 비용상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통일된 광고나 어떤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해외에 나가서도 똑같은 제품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거죠. 또한 제품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화 전략을 택하게 되면은 현지에 맞추어서 뭔가 물품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도 어떤 광고나 홍보, 마케팅만 잘 할 수 있다면 새롭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글로벌 마케팅 믹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란 다양한 마케팅 채널과 마케팅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표준화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빠르게 시기적절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표준화는 제품, 포장, 광고 등 세계적으로 표준화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과 제품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국가 혹은 문화 간의 독특한 차이 대신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한 나라에서 성공한 마케팅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만 있을까요? 표준화의 전략도 굉장히 좋은 이점과 장점들이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표준화로 인한 마케팅의 창의성이나 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국가마다 나라의 어떤 특성이나 문화적 차이나 뭐 그 시기별로 그 이슈 사항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은 시기적절하게 창의적인 어떤 마케팅 요소를 첨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경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라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개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현지 소비자의 욕구와 현지 시장의 여건을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이슈사항이나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인기도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뭐 마케팅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적용하면 굉장히 그 시기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표준화된 전략만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국가에서 막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면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추가적인 제품 발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국가에다 이제 보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품 개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제품이 국가에 지금 뿌려져야 되는데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창의적인 것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게끔 만드는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화 고려 요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화 전략을 사용을 하려면 고려해야 되는 요소를 정리를 하자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욕구 중에서도 보편적인 욕구, 누구나 크게 반하지 않을 만한 나도 좋은데, 나도 맛있는데, 나도 가지고 싶은데, 나도 사고 싶은데, 나도 입고 싶은데 이런 것들 있죠. 누구나 동일하게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크게 차이가 크지 않은 보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기업과 제품의 통일적인 이미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나 이러한 제품들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것도 통일적인 이미지를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제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나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 이런 느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것. 또한 제품 포장은 패키징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어떤 마케팅 등의 동일성을 지키면서 크게 차별화 시키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요시하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사이즈나 크기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국가마다 조금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다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표준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나 어떤 케이스, 이미지,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동일하게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성을 심어주는 것, 그게 글로벌 마케팅 표준화의 어떤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 전략이라는 것에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강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로 글로벌 마케팅의 표준화 전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런 거를 적용을 했을 때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표준화 사례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하루에 스타벅스를 한 대여섯 번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타벅스의 커피는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커피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용량도 다른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보다 커피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이즈로 이제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도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이러한 사진들을 어떤 SNS 채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에 앉아서 그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커피 컵을 들고 그리고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리시잖아요. 왜 올릴까요? 스타벅스 하면 내가 스타벅스에 커피를 먹고 있는 스타벅스 카페에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왠지 나도 뭔가 인플루언서가 된 듯한 느낌, 내가 인싸 같은 느낌, 혹은 내가 나 좀 여유로운 느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성공적인 표준화 전략의 마케팅을 진행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광고에 투자하기보다는 매장 자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TV 광고에서 혹은 어떤 매체 광고, 다양한 매체 광고 혹은 지명 광고에서 스타벅스를 광고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많지 않죠, 그렇죠? 스타벅스는 그렇게 회사 자체에서 마케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그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알아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개개인의 본인들의 이제 홍보 채널, SNS 채널, 다양한 곳에 본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홍보,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자체를 광고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한 연예인 분께서 오래된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그 건물에 스타벅스를 이제 입점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건물의 수익이 몇십 배가 뛰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스타벅스의 그 간판, 스타벅스의 로고 이런 것들이 보기만 하면 스타벅스가 있어?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고급화된 이미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주면서 굉장히 그럼 광고판, 매장 자체가 광고판 매장이 있으면 저절로 마케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한정판 텀블러 또는 다이어리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캐리어, 그러니까 한정판 제품들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서 몇십 잔의 커피를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 몇십 잔의 커피를 돈을 들여서 사 먹으면서 쿠폰을 받아서 붙여서 그 몇십 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에게만 주는 한정판 그런 제품, 굿즈들을 줄 서서 받아갈 정도로 소비자들이 알아서 본인네들 시간을, 물리적 시간, 비용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그 스타벅스의 제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타벅스의 이 희소한 이 한정판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에 만족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소성 마케팅을 스타벅스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그 스타벅스에서 매년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내기도 해요. 해마다. 그러면 그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씩 드시는 지인분들도 계셨는데 그 다이어리를 받아서 잘 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앞에 몇 장 쓰고 또 책장에다 꽂아놓고 하시는데도 매년 그 새로운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스타벅스가 주는 어떤 내가 이걸 가지면 특별하게 된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전달해주고 있는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똑같은 맛과 품질을 유지를 하고 로고의 색깔, 그리고 매장의 분위기, 커피의 종류 등의 동일화를 이루면서 커피의 고급화 전략으로 전 세계 프리미엄 커피 전문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있죠. 이러한 마케팅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이 되었고 그 덕분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우리나라 그 지금 뭐 커피 종류나 어떤 용량이나 어떤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동일하게 그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스타벅스는. 근데 우리나라 뭐 브랜드 중에 실제로 뭐 백다방이라는 브랜드도 있죠. 그런 브랜드는 굉장히 다양한 커피들과 음료들,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 그리고 뭐 스타벅스의 커피보다 2배 이상 뭐 차이 나는 용량, 사이즈, 이렇게 굉장히 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제품도 있는데, 그러한 제품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코스트코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트코 한번 활용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저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매장이 있지는 사실 않죠.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저도 몇 번 이용해 봤어요. 좀 멀어도 시간을 내서 갈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매장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코스트코 가서 뭐 지금 뭐 장 보려고 해라고 하면 뭔가 돈을 많이 쓰러 가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어요. 굉장히 해외에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 같은 창고형 할인 매장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마트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코스트코를 처음 가봤을 때 제 느낌은 이 뭐지? 여기 뭐지? 뭐 이렇게 천장이 높지? 아니 무슨 창고 같은데 뭐 제품을 왜 이렇게 많이 팔지? 크게 팔지? 종류가 뭐지? 새로운 이런 건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쇼핑을 하는 듯한, 미국 현지에서 쇼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코스트코는 세계에서 소매업계 3위이면서 전 세계에 75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도 조금 그때 특이했어요. 제가 다양한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카드 한 종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가 없으면 현금으로만 결제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데?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 이 카드가 내가 있구나 라는 거, 내가 이 카드로 코스트코에 결제를 할 수 있구나, 뭔가 특별함을 내가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1국가 1카드 정책으로 대표되는 제한된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사용하냐?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그렇게 매체 광고나 미디어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뭐 안 하죠. 안 한다고 봐야 되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카드를 하나로 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할인이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을 쓰고 있고, 광고 같은 것들도 많이 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용을 굉장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는 현지화 전략보다는 통일된 마케팅을 구사를 했는데요.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PB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코스트코를 가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용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한정으로 저가이지만 고급지고 대용량 제품의 미국적 쇼핑 감성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이런 것들 생소하고 좀 새롭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인데, 동일한 비용이면은 우리나라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몇 배, 한 두세 배의 굉장히 많은 용량을 주니까 가성비이고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인식을 많이 소비자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해외에서 팔던 PB 상품들을 들여오다 보니 품질이 균일하고 신규 제품 개발비도 거의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뭐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뭐 코스트코들이 뭐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요. 이런 동일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덜 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경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점들이 모여서 코스트코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유지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멤버십 제도가 가장 뭔가 내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내가 특별하구나 라는 느낌, 이러한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특권 의식을 통해 진지한 쇼핑과
할인이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갖게 해줍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 코스트코에 입장을 할 때 그 코스트코의 그 멤버십 카드가 있잖아요. 그 멤버십 카드는 또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처음 활용을 해봤을 때 사진을 카드에다가 사진을 좀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카드 자체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 없는데요. 회원권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캠으로 저를 사진을 찍어서 카드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쌩얼이고 굉장히 초췌했는데 그 카드에 제 좀 몰골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 뭔가 내 사진 나만이 뭔가 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의 어떤 느낌, 카드를 주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당당히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 지불한 멤버십 연회비는 코스트코의 수익이 되고 이는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상품 구성, 가격 할인 이런 것들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정책을 가진 전 세계 동일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속감을 갖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성 고객이 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케팅의 이제 현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마케팅 현지화는 생산, 판매, 마케팅, 금융, R&D 등이 기업 활동의 주요 부분인데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현지화는 크게 사람이나 부품, 원재료, 자금 등 주요 경영자원의 현지 조달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현지 조달은 현지화의 이들 자원의 처리와 배분을 결정하는 연구개발, 이런 현지화 및 관리의 현지화를 모두 포함한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지화 경영은 현지 적응을 통해 투자 손실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경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지화는 말 그대로 현지에서 뭔가 잘 먹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그 국가에 맞춤으로 새롭게 전략을 짜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 국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이거 팔릴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전략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마케팅 믹스의 요소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지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표준화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이 가지는 가장 취약한 문제점은 현지국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그때그때 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제품은 일부 국가에서 소비자의 선호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세계 각국에는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차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데서 오는 이질적인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현지화, 즉 각국의 현지 시장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또 그 현지 사람들, 소비자들에게 적응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지화 전략의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현지화 전략의 장점은 현지의 고객 만족도를 그때그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지 사람들이 쓰고 어떤 리뷰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입소문도 탄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좋으면 좋다, 이거는 아쉽다, 별로다, 이런 만족도를 체크를 하면 제품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현지 정보 및 여론 요구에 유연한 수용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효과로 제품 브랜드를 강화하고 또 그 국가의 소비자들, 국민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만 있느냐, 현지화 전략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한 단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화 전략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 개발비, 생산비, 마케팅 비용 등 현지화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해외 시장을 좀 전혀 감이 없었던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시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표준화 전략보다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공의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맞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또 현지 조사를 잘 분석을 하지 실패했을 경우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이 또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자고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다른 타 국가, 해외의 시장을 넓게 좀 진출하려고 하셨다가 이런 분석이 조금 잘 안 돼서 손해를 보고 접는 경우도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전략을 할 때는 표준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 분석, 국가 분석, 상품 분석, 그리고 그 경쟁사 분석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현지화 고려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현지화 고려 요소는 표준화 전략 고려 요소보다 조금은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현지화 전략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면 기술 수준, 그 나라의 기술의 어떤 뭐 보급 수준, 그죠? 그리고 사용 관습, 이거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조건, 뭐 사막인 곳도 있고, 굉장히 습지인 곳도 있고, 그리고 뭐 여름이 없는 곳도 있죠. 뭐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제품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연 조건도.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우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소나기가 많이 오고 뭐 그런 요건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수요. 우리가 이 제품을 시장에 뭐 줬을 때 먹힐만한 것인지,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인 것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또 구매 능력. 아무리 좋은 제품도 너무너무 좋아요. 있으면 다 좋죠. 없으면 뭐 안 좋은 제품은 없죠. 너무너무 다 좋은데 이거를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의 어떤 소득 수준이 돼야지만 이게 시장이 먹히겠죠. 이런 구매 능력도 봐야 되고요. 또 소비자 기호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현지화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그 나라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여 마케팅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STP 전략을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STP라는 전략은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설정, 포지셔닝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경쟁 제품이 증가하면서 기업은 기존의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가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포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현지 마케팅의 STP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TP 모델이라는 것은 기업이 개별 고객의 선호에 맞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해서 타사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전체 시장을 구분하고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고객에게 타사와 다른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보면 특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할 그 소비자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때 고객의 성별 혹은 소득 수준, 연령, 지역, 또 소비의 성향, 가치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시장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또 목표 시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이미지나 특징에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마케팅의 비용이나 수익이 증대되는 폭, 또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다양한 요소를 체크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는 포지셔닝입니다. 위치 선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하고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스타벅스처럼 스타벅스의 포지셔닝은 커피의 고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뭐 정말 맛있는 뭐 백다방이라는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급화 전략보다는 가성비를 따진 대중화. 그리고 이제 양 많고 질도 뭐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지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지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보면 이게 세그멘테이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 시장에 공략을 할 때 처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 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인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통계적 변수입니다. 자, 지리적인 변수는 지역이나 어떤 뭐 대도시인지 소도시인지 밀도, 기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인구 통계적은 연령, 성, 뭐 가족 규모나 가족의 생애 주기 혹은 그들의 수입, 또 교육 수준, 그리고 종교, 또 인종, 국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심리적인 변수는 사회 계층, 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또 개성, 행동적인 변수는 어떤 구매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편익, 이용자들의 지위, 그리고 이용률, 또 충성도, 용이성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세분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현지화 시장에 뭐 진출을 할 때 뭔가 고객 세분화, 시장 세분화를 잘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 전략의 사례도 몇 가지 살펴봤는데 글로벌 마케팅 현지화 사례도 몇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주부님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는 뭐 남성분들도 뭐 가정에서 많이 이제 요리도 하시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 현지화 사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담는 용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화면에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락앤락 어딨어? 라고 해서 락앤락 사와 이런 식으로 이 락앤락이라는 이런 주방 용기 있죠. 그 식품 용기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락앤락 제품이 좋은 거는 뭐 많이 알고 많이 쓰고 있지만 엄청 뭐 고급의 엄청 비싼 제품이다. 이러한 너무 비싸서 사기가 조금 힘들고 뭐 백화점에 가야만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보급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 락앤락이라는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고가의 그리고 좀 고급진 프리미엄 식품 용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락앤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지화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락앤락이 있습니다. 락앤락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무려 7년이나 베트남 국민이 신뢰하는 10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락앤락 제품은 베트남에서는 아주 프리미엄, 고가의 프리미엄 식품 용기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 호치민시를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진출을 생각을 했을 때부터 우리나라와는 조금 차별적으로 베트남의 어떤 다양한 어떤 소득 수준을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좀 고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진출을 해보자라고 어떤 이미지화를 시키는 전략을 삼았는데요. 당시는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가 국민들의 GDP와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브랜드에 대한 상품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락앤락이라는 회사도 그 시기에 그 국가의 이슈사항이나 그 시기에 그 국가의 국민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문화의 흐름, 어떤 소득 수준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성공을 한 것이지 만약에 저런 프리미엄 제품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내놨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성과가 굉장히 미비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 프리미엄 어떤 좋은 것들, 그리고 고급진 것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사고자 하고 그런 제품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락앤락이 지금이다. 베트남 어떤 동남아시아 이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좋고 한류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호의적이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우리나라 제품이 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진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락앤락은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해서 베트남에서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구사를 했고 플라스틱 그릇은 싸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베트남에서 뒤엎고 명품 주방용품으로 진출을 해서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락앤락은 외국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어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면 동남아시아의 쇼피, 라자다, 티키 같은 이런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러한 플랫폼의 베트남의 톱3의 이커머스 채널인데요. 이런 채널에서 제품을 입점시켜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또 적극적인 온라인 채널을 공략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현지 문화에 맞는 제품 카테고리도 더욱 확대할 예정인데요. 자, 이것은 표준화와 좀 다른 거죠. 또 현지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에 맞추어서 제품 카테고리를 좀 더 크게 다양화하는 전략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이게 현지화인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브랜드 경험이 온라인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큰 이제 좀 다양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간식으로 어떤 거 많이 드시나요? 두 번째 사례가 우리가 국민 간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떡볶이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두끼 떡볶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두끼 떡볶이라는 이름이 한 끼만 먹고 또 뭔가 먹고 싶을 때 한 번 먹은 건 좀 아쉬워서 두 번을 먹어서 먹고 싶은 떡볶이라고 해서 두끼 떡볶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두끼 떡볶이는 실제로 두끼 떡볶이도 베트남에서 히트를 친 어떤 브랜드인데요. 프랜차이즈 두끼 떡볶이의 해외 진출의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현재 수치와 현지 문화 특성까지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두끼 떡볶이는 베트남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간식 브랜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물론 하루 평균 입점 고객 수, 그리고 입점 대기 고객 여부, 또 현지인의 평균 외식 비용과 두께의 가격 등을 비교해 보면 그 위상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사진이 크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두끼 떡볶이는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맛집입니다. 굉장히 맛집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브랜드여서
뭐 본인들이 먹은 거를 굉장히 뭐 여기저기 뭐 SNS에도 올리고 그리고 가서 먹은 거에 대해서 만족감도 굉장히 큰 그러한 이제 브랜드예요. 먼저 보면 두끼의 베트남 매장은 하루 평균 약 700명이라는 놀라운 고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700명의 고객이 방문해서 두끼 떡볶이를 이제 먹는 거죠. 약간 즉석 떡볶이의 어떤 그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 길거리 어떤 노상 판매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그 베트남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평균 외식 비용이 1인당 1인 기준 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현지의 어떤 전체적인 소득이나 경제 수준에 비례했을 때는 비교해도 조금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끼는 시장 분석을 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그 음식에 많이 식품에 많이 돈을 쓰는 그런 소비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핵심 요인을 그 부분을 핵심 요인으로 삼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7,500원 수준의 비용으로 평균 어떤 먹는 거에 쓰는 평균 어떤 비용보다 좀 낮은 편이죠. 7,500원이면 7,500원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수준의 비용으로 굉장히 매장의 인테리어나 디자인도 그렇다고 뭐 저렴한 금액이라서 매장도 뭐 대충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게 어떤 뭐 조명도 굉장히 컬러풀하게 그리고 그 모습 어떤 뭐 식탁이나 어떤 뭐 디스플레이 음식의 세팅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굉장히 세련된 매장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 정도의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거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큰 외식 굉장히 뭔가 멋있는 곳에 가서 먹는 어떤 그런 음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용은 저렴한데 굉장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는 그런 가성비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니즈를 맞췄고요. 여기에 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어떤 많은 연예인분들의 인기를 통해서 한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한류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성공의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뭐 BTS 분들도 마찬가지고 BTS 이런 뭐 분들 말고도 굉장히 우리나라 다양한 연예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를 또 끌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 시장에 이제 공략을 하실 때 우리나라 어떤 문화를 선호하고 좀 동경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우리가 활용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께의 해외 시장의 성공 신화는 현재에 맞춘 가맹 관리, 그리고 이벤트, 또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메뉴 연구와 개발, 또 현지의 대중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지 고객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과 대중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새우축제라는 거를 하는데요. 이런 새우축제 시즌에는 한정 메뉴를 도입을 해서 새우축제 컨셉에 걸맞게 새우튀김, 새우칠리, 뭐 칠리새우, 크림새우, 새우 주먹밥, 새우 토핑, 새우 뭐 퐁듀 치즈 이런 다양한 새우의 메뉴를 만들면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새우를 좋아하는 새우 매니아들이 환호할 만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즌에 맞는 그리고 어떤 이슈 사항에 맞는 현지의 어떤 문화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 굉장히 그 나라의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새로운 메뉴가 나왔네? 그럼 그걸 기다리게 되고 또 그 새로운 메뉴를 맛보기 위해서 가서 줄을 서겠죠. 네, 근데 비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좋은 감각을 지닌 어떤 마케팅 전략이죠. 실제로 두끼의 베트남 매장 고객 비율은 현지인이
99%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도 많이 가는 편이죠. 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뭐 많은 뭐 관광객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현지인이 99%로 떡볶이 등 분식 메뉴가 현지의 대중화 음식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국내 토종 창업 브랜드가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시장 분석과 아이템, 시기 등 3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데요. 두 끼는 현지인이 즐길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외식 문화 형성을 최우선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제 해외의 어떤 시장을 개척할 때 이런 식으로 성공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회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장 조사를 했고, 어떻게 소비자들의 접근을 했고,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메뉴 개발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 동일 업종의 어떤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해 보면서 우리의 성공의 어떤 뭐 길도 조금 더 넓혀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뭐 글로벌 마케팅의 표준화, 또 현지화, 전략에 관련된 세부 내용과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좀 그 이해도를 넓혀가고자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뭐 현지 마케팅, 표준화 마케팅, 표준화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로컬 어떤 뭐 오프라인 마케팅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해외에 직접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죠? 해외에 뭔가를 또 차리자니 조금 부담이 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시기가 뭐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뭐 바이러스가 발현이 된 이후로는 온라인 시장이 훨씬 더 뭐 활성화가 됐고요.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이런 마케팅,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표준화 전략, 현지화 전략 이후에는 글로벌 마케팅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정말 뭐 저희만 해도 그렇죠. 항상 인터넷을 끼고 살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게 뭐 진짜 만들어지면서 항상 이 온라인 세상 속에 저희는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밀접하게 연관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글로벌 마케팅에서 마케팅은 필수가 되어버렸고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인류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요. 포노사피언스라는 신인류의 용어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내 삶의 나의 일부인 것처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신인류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이 부분도 굉장히 이러한 새로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가야 하는 글로벌 마케팅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 마케팅이란 이커머스를 활용하는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SNS 등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은 시공간이 뭐 제약이 거의 없어졌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진 지금 현 시대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갈수록 좀 쇠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이커머스 시장은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급격하게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자, 해외 진출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상거래의 무역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은 거래 대상이 해외 수입 기업의 대량의 제품을 보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관 절차나 그 나라의 법적인 무역에 관련된 어떤 제재들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만 무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의 어떤 중간상이라고 하죠. 해외 수입 기업 어떤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무역은 우리가 제조사다, 우리가 뭐 판매사다라고 한다면 바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했고요. 또한 거래 주기는 정통적인 무역은 정기적으로 대량의 어떤 제품들 그리고 어떤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뭔가 수출을 해서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무역은 너무나 빠르게 좀 뭐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식은 정통적인 무역은 오프라인으로 뭐 세관을 통해서 어떤 물류 있죠. 뭐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서 나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 무역은 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수업에 나왔던 뭐 쇼피나 어떤 라자다 이러한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판매 수량은 이게 전통적인 무역은 하나하나씩 보내면 오히려 그런 배송비가 제품비보다 훨씬 더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래에 의해서 B2B 영업이죠.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거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물건이 오고 가고 했다면 전자상거래 무역은 일반 소비자가 하나만 구매해도 직접 뭐 배송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뭐 2개를 사든 하나를 사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그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아주 뭐 소량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통관 절차가 굉장히 이제 기존의 무역업에서는 이러한 통관 절차가 굉장히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품마다에 대해서도 뭐 세금을 부과하는 내역이 좀 다르고 그리고 어떤 뭐 통관을 되는 제품, 안 되는 제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수출 신고도 의무로 했어야 했는데 전자상거래 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신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량으로 거래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의 해외에서 해외, 국가에서 국가에 이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배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량인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수출 신고를 꼭 뭐 통관 절차를 거쳐서 거창하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또 마케팅 방식이 기존의 정통적인 무역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요. 이거를 알리고자 한다면 뭐 박람회, 뭐 해외 수출 뭐 제품 박람회나 어떤 전시회 이런 곳들에 직접 뭐 행사에 참여를 해서 뭐 설명도 하고 바이어들에게 뭐 알리려고 노력하고 뭐 제품을 가져가서 시연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홍보 광고 이러한 뭐 활동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전자상거래 무역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즘에는 앞으로 더 하겠죠.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고요. 향후에도 그게 좀 몇백 명이 뭐 많게는 뭐 무역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뭐 무역센터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는 뭐 국제 뭐 박람회 뭐 유아 제품 뭐 이런 뭐 신제품 박람회 뭐 수출 기업 박람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뭐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뭐 행사를 지금 개최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제 활성이 온라인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뭔가 발전이 된 것들이 다시 쇠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또 굉장히 또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러한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정통적인 무역은 기존에 우리가 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의 트렌드나 앞으로의 우리가 추구를 해나가야 되는
무역에 해외 글로벌 마케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전자상거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